2회 모의고사 2차 1등 하신 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예. 문태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문태식님. 예. 다음번에 뭐 저희도 하면 되죠 뭐 이제. 예. 지금은 그냥 뭐 간신히 60점 맞고 있지만. 예. 예. 자 413페이지 이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서 여기 이제 양가로 1번 객관적 범위는 지역적인 범위를 말해요. 지역적인 범위.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라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에도 미친다.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요게 분묘고 요게 분묘기지예요. 묘가 있는 땅이니까 분묘기지. 요게만 달랑 미치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고요? 그럼 상을 요 위에다 차려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주위에 공지에 이렇게 미쳐야 여기다가 상도 차려놓고 후손들도 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주위에 빈 땅, 공지에도 미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겠대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합장하려고 단분이나 쌍분 형태로 바꾸는 것도 안 돼요. 또 원칙은 이장도 안 돼요. 옮기면 또 바뀌게 되니까 범위가. 기존 분묘 그대로 둬야 돼요. 근데 이제 분묘 뒤에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모래 언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성 모래 언덕이다. 여기에까지는 반드시 미치는 게 아니다. 모래 언덕 반달 모양으로 쭉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요. 여기에 미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제사 안 지내니까 저러다가 굴러떨어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칙은 이장이 안 돼요.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대. 여러 개가 분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주위의 공지에 이렇게 미치고 얘도 이렇게 미쳐요. 얘도 이렇게 미치겠네요. 얘도 주위의 공지에 미치고 이렇게 미치고 뭐 얘도 이렇게 미치고 그리다가 제가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넓은 지역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바뀌는 게 아닌데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대. 그건 안 되겠죠. 물론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장이 되고 원칙은 이게 분명 한 개 있으면 옮기는 게 안 된다. 범위가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사성이 설치된 경우에 거기까지 반드시 미치는 건 아니다. 됐고, 그 다음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미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분묘의 쌍분,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안 된다. 기존 분묘를 건드는 거니까. 또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원칙적으로 이장도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되죠.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다음 페이지에 414페이지 주관적 범위 양가로 2번 누가 갖는가. 동그라미 1번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 누구다? 종손이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종손.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니에요. 종손. 예외적으로 종중이고 종손이 아무것도 안 했다. 예외적으로 종중. 원칙은 종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가로 3번 시간적인 범위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가요. 통상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한 쭉 가는 거죠. 제사 지내는 한. 그래서 이제 분묘가 멸실됐다.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 분묘가 멸실될 경우에는 원칙이 소멸이에요. 제사 안 지내니까. 다만 일시적인 멸실이다. 원상 회복 가능하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요. 원칙은 멸실되면 제사 안 지내니까 소멸. 근데 그 멸실이 일시적인 멸실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 다음 415페이지 옆에 양그로 4번 분묘기지권 효과는 얘는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제 권리 관계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귀신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고.
밑에 박스 4번 장사법이 또 가끔 나오는데요. 장사법도 물론 작년도 나왔어요. 장사법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뭐가 나오냐면 묘지 종류가 있는데 묘지 종류가 나오고 그리고 점유 면적이 나와요. 이제 장사법에서 묘지가 크게 공설 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만든 거 그리고 사설 묘지 개인이 만든 거 묘지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사설 묘지가 다시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법인이 만든 게 있고 종중 문중이 만든 게 있고 그리고 가족 묘지가 있고 개인 묘지가 있고 이렇게 많은 묘지 중에서 혼자만 사용하는 거 혼자만 뭘까요? 혼자만 사용하는 거 개인 묘지 얘만 혼자 사용하죠. 가족 묘지도 가족끼리 사용하고 공설 묘지 당연히 국가가 만든 건데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죠. 그래서 개인 묘지만 혼자 사용 법조문이 달리 되어 있어요. 개인 묘지만 얘만 개인 묘지는 만든 다음에 신고하면 돼요. 만든 다음에 사후 신고. 나머지는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들기 전에. 공설 묘지는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돼요. 그리고 개인 묘지는 혼자 쓸 때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그러니까 3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1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초과 금지니까. 그러니까 혼자 쓸 때가 넓게 쓰는 거예요. 개인 묘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도 넓게 30제곱미터.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 묘지 혼자 쓰는 거예요. 합장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 묘지 합장. 합장은 둘이 쓰는 건데 없다고요. 개인 묘지는 혼자 쓰는 거니까 합장도 둘이 쓰는 거니까 안 나오죠 합장이. 나머지는 합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함께 쓰는 거니까 합장이 가능하다고요. 합장이면 둘이 쓰는 거니까 10 더하기 10은 20이면 참 좋을 텐데 20이 아니다. 15제곱미터 합장시. 왜 그럴까요? 부부끼리니까. 남자끼리 합장하진 않을 거 아니야. 부부끼리 죽어서도 바짝 붙어 있어라.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 끔찍할 수도 있다고. 내가 죽어서까지 너랑 붙어 있어야 되냐. 유언으로 남겨야 돼. 합장하지 말라고. 합장이면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거만 주의하면 된다. 그렇게요. 자, 41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개인 묘지를 설치했으면 개인 묘지는 어떻게 해라?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사후 신고해라. 나머지는 밑에 동그라미 3번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나머지는 허가 받는 거고 사전 허가 받는 거고 그렇게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419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분묘 등 점유 면적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함께 쓰는 거 분묘한기 및 그 시설물의 점유 면적이 10제곱미터 합장시에는 15제곱미터 부부끼리니까. 동그라미 2번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까지만 혼자 쓸 때 넓게. 개인묘지는 합장 없다. 혼자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 30제곱미터 10제곱미터 얘가 요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봉분만 요것만 분묘한기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전체 면적인 거죠. 만약에 분묘한기 요게 30제곱미터다. 요게 왕릉이라고 이만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점유 면적. 요 전체 면적이 30제곱미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양가로 7번의 설치 기간도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바뀐 건데 1번 30년이에요. 원칙. 그리고 1회 안에서 30년 연장 가능해요. 60년까지 가능하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30년이고 2번의 세 번째 줄에 1회 안에서 30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60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15년씩 가능했었는데 15년씩 지금은 이렇게요. 30년으로 바뀐 거 이것도 1회 안에서 30년. 그거 주의하시고 이거 15년 X라고 적으면 되겠죠? 작년까지는 15년이었으니까 15년 X 설치 기간 이제 30년 1회 연장 가능. 나머지는 됐고요. 그리고 420페이지에서 거기 보시면 묘지 면적이 있는데 나중에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전체 면적이 있고 분묘한기 및 시설물의 면적이 있잖아요. 전체 면적은 묘지 전체의 면적이에요. 개인 묘지는 똑같죠. 어차피 묘가 한 개니까. 그죠? 가족 묘지는 전체 면적이 100, 종중 문중은 1000,
법인은 10만이에요. 만이 아니라 10만이에요. 100, 1000, 10만. 그리고 10만 이상 그렇게 커야 돼요. 다른 건 다 이해 안 돼요. 전체 면적을 말하고 그 전체 면적에서 분묘 한기 및 시설물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 나머지는 10, 합장시 15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 전체 면적이다. 100, 1000, 10만. 만이 아니라 10만. 그것도 이상 법인 묘지는. 법인 묘지만 동그라미를 칠해놓고 좀 특이하니까 만이 아니라 10만이고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니까. 이렇게요. 밑에 작년 문제를 보세요.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 작년 문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틀린 거 1번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 답은 1번. 끝. 옆에 적어놔도 틀릴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없어. 쉽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거 틀리면 답이 없다고.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점수를 주려고 낸 건데, 그죠? 됐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개인 묘지는 30. 얼마나 쉬워. 모의고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본시험은 훨씬 쉽다고요. 그래서 본시험장에서 기록 세우신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해봤자 60점 맞고 있지만 괜찮다고. 그래도 나만 60점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다 60점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그러니까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자신을 못 믿겠지만 전 여러분을 믿고 있다고. 그럼 또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좀 넘어가서 부실법을 좀 봐야 돼요.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부실법. 부동산 실명법 431페이지에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더 줄여서 부실법 이렇게 부르죠. 작년도 나왔고 명의신탁 관련된 게 이게 잘 나오거든요. 431페이지에 있는 거. 민법에서 배운 걸로 푸시면 돼요. 분묘기지권과 뭐 부실법,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거 민법에서 배운 걸로 다 갖다 푸시면 돼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 민법에서 배운 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명의신탁 뭔지 아시잖아요.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은 거. 신탁자가 원래 주인, 수탁자가 등기 명의 빌려준 사람. 근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 명의신탁을 두 가지를 배워요. 원래 판례 이론도 배우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부실법도 배워요. 먼저 판례 이론. 뭐냐면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판례가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했던 거예요.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자. 판례 이론. 원래 이거 되게 복잡해요. 소유권, 뭐 대내적 소유권, 뭐 대외적 소유권 나누고 신탁해 이론하고 복잡한 건데 결론은 간단해. 판례.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약정한 거. 그 약정 그거 유효. 판례는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자. 그 약정 유효.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물권 변동. 이것도 유효다. 판례는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은 거 그 약정 등기가 다 유효. 유효.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유효인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판례 이론은 유효인 명의신탁. 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만든 게 부실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야, 내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게 유효냐? 이건 무효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거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다 무효. 그러면 이제 부실법만 이것만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판례 이론은 옛날이라고. 옛날 법 만들기 전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우고 있다고. 민법 시간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만 적용되고 지금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부실법에서 특례를 인정했거든요.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그거는 다시 여기로 가겠다. 유효.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 종류를 잘 봐야 돼요. 특히 민법 시간에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거 보이면 이 부실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 유효인 거, 유효인 거. 판례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친구가 아니다. 아니면 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런 말이 없대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부실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런 거 보이면 유효인 거. 판례인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명의신탁 종류를 잘 봐야 돼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예.
근데 우리는 이 판례 이론이 딱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중개 실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부실법만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부실법만 배우면 돼요, 이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있어요. 등기가. 언제? 매도인이 선의일 때. 매도인이 몰랐대요. 그럼 등기 유효. 약정은 항상 무효.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거 아니면 약정은 항상 무효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의일 때 약정 유효다. X. 매도인이 선의일 때 약정 무효예요. 뭐만 유효? 등기가 유효. 낚일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이제 수탁자, 등기 명의인과 계약 체결한 제3자. 선의, 몰랐대요. 악의, 알았대요.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보호되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리를 취득한다. 악이어도, 알고 있었어도 제3자는. 다만 적극가담 그러면 안 돼. 그럼 103조 위반 무효가 돼요. 그때는 보호가 안 돼요. 적극가담 그런 말이 보이면. 그거 아니면 단순히 악이다. 보호가 되고. 명의신탁 종류. 첫 번째 이자간 2명 나오는 거. 이거 쉽다고요. 단순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고 2명밖에 안 나오니까. 갑이 신탁자 원래 주인이에요. 을이 수탁자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둘이 뭐 했냐면 약정을 한 거예요. 야,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 좀 하자. 약정.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야 명의신탁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소유권자다? 약정.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효. 항상 무효라고 했잖아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게 안 보이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도 안 나왔잖아요. 매도인이. 2명 나올 때는 매도인이 안 나와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다. 무효니까 바로 돌아가요. 갑이 소유권자. 무효, 취소, 해제. 그냥 바로 돌아가요. 이렇게. 소유권자. 얘는 소유권자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를 찾아오고 싶대. 어떻게? 이렇게 하겠대요. 야, 너랑 나랑 이 약정을 했으니까 약정을 내가 이제 해지할게. 해지한 다음에 해지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그거 돼요? 무효인데? 무효인 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뭐 어떻게 해지해 무효인데. 근데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 없나요? 나중에 되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어디서? 여기서. 판례 이론. 요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유효잖아요. 유효. 요때는 해지가 돼요. 해지한 다음에 해지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게 돼요. 그럼 판례 이론에서 유효인 거. 근데 부실법에서는 아니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되지. 무효인데 뭘 어떻게 해지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아니면 더 어려운 거 있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요. 해지하는 게 아니라. 또 얘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팔았어요. 그럼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악이어도 보호가 된다고요. 다만 적극가담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무효라서 103조 위반 무효가 돼서 보호가 안 되고. 이건 쉽다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너무 쉬워서. 이제 두 번째, 작년에 이게 나왔죠. 중간생략형. 중간생략 등기 유사한 거예요. 갑, 매도인, 드디어 매도인 나왔어요. 을, 매수인 이면서 얘가 신탁자예요. 그 다음 병, 수탁자.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몇 번 연습하면 된다고요.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한 게 뭐다? 매매. 둘이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탁자랑 수탁자랑 뭐 했다?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리고 신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야, 등기는 나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넘겨줘. 그래서 병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고. 현재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한 방에 넘어갔잖아요. 중간생략형이죠. 그래서 지금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이런 상황. 그죠? 누가 소유권자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소유권자가 누군지. 약정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효. 항상 무효.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아니면 무효. 등기 매도인 나왔네.
얘가 선일 수가 있나요? 없어. 무조건 악이. 중간생략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안 나와요. 왜? 무조건 악이니까. 얘가 어떻게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데 얘가 또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중간생략형에서는 당연히 그냥 악이다. 악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니까. 그죠? 그럼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일 때만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등기가. 매도인이 선일 때만 유효. 악이니까 무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매매계약 무효란 말이 없거든요. 그냥 계약으로서 채권계약인데 유효.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누가 소유권자냐면 얘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서도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소유권자예요? 얘가 아니면? 답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답은 갑. 갑이 소유권자. 얘가 소유권자예요. 왜 얘가 소유권자가 돼요? 얘한테서 소유권이 이렇게 왔잖아요. 무효면 온대로 돌아가는 거지. 소유권이 얘한테서 이렇게 왔으니까 무효, 온대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길게 왔으면 길게 돌아가라. 길게 왔다가 짧게 돌아가? 이건 아니잖아. 길게 왔으면 길게 돌아가야지. 그럼 얘는 뭐냐면 채권자예요. 채권자. 왜냐면 이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이잖아요. 이게 유효. 그러니까 이 채권자. 매매계약에 의해서 야 등기 내놔. 이게 채권이거든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일 뿐이에요. 채권자. 그럼 얘가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어떻게 찾아오냐면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하겠대요. 돼요? 안 되지. 채권자가 어떻게 그러고 그래. 소유권자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얘는 채권자니까 직접 그렇게 안 된다고요. 얘가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채권자니까 채권자 대위 올라타라고요. 얘가 채권자 대위에서 대신 그걸 행사해요.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돌려놓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청구하고 번잡스러워도 채권자 대위에서 그렇게 찾아와야 돼요. 직접 뭐 할 수 있는 건 안 되니까. 그렇게요. 그리고 팔았대요. 제3자는 보호가 된다고요. 악이어도 선악 불문하고 적극 가담 그것만 아니면. 이제 세 번째 계약형, 위명 뭐 같은 말인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민법 문제도 그렇고 중개실무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중간생략형, 계약형 얘를 구분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이자가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온다고요. 사례가 나오면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어렵지도 않은데 사실 그게. 네. 자, 갑 매도인이에요. 병 매수인. 이면서 수탁자. 그리고 을이 신탁자. 어떤 상황? 이렇게 약정을 하면서 신탁자가 돈 된 거죠. 돈 줄 테니까 네가 네 명의로 사해서 이렇게 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한 거죠. 신탁자가 돈 대고 수탁자 가서 계약 체결하고 등기가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서 수탁자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권자?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있네. 약정 무효. 항상 무효. 이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아니면 무효. 매도인 나왔네요. 선이 악이? 통상적으로는 선이. 얘가 악일 수도 있나요? 악일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아주 입이 싼 놈이면 말했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했으면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을 구분할 때 그걸 판단하면 돼요.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언급이 있으면요. 아, 계약형이에요 그거. 왜? 중간생략형에서는 얘가 선이다 악이다가 안 나와요. 100% 악이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어려워 이게.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나오면 아 그건 계약형이구나. 여기서만 그게 가능하지. 중간생략형에서는 무조건 악인데. 그래서 주로 이제 매도인이 선이다 이렇게 나오죠. 계약형에서 이제. 그러면 얘가 선이면 등기, 유효, 매매계약,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 얘가 소유권자. 정상적인 계약으로 정상적인 등기를 받아온 사람이 소유권자. 부동산 얘가 갖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자니까. 얘는 신탁자는 달라고 못한다고요. 등기 내놔 안 되는 거고. 얘가 소유권자인데. 다만 돈은 됐잖아요. 돈은.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갖는다고요. 갖고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었잖아. 갚아야 된다고요. 발음만 주의하면 돼. 부동산은 갖고 돈은 갚고. 아이 발음 똑같아. 짜증나. 부동산은 갖고 돈은 갚아라. 그럼 되죠. 또 얘가 팔았어요. 제3자는 보호되죠. 선악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얘가 소유권자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거지. 당연히 보호되는 거예요. 악이어도 당연히. 민법에서는 여기까지 나오고 우리는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냐면요. 팔았어요. 얘가. 보호돼요. 산 사람 보호되는데 지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갑거라고요. 남의 거를 갖다 팔면 파는 행동 자체가 범죄가 돼요. 횡령죄. 남의 거 훔치면 절도, 남의 거 빼돌리면 횡령. 지 것도 아닌데 왜 팔아? 자기 마음대로. 횡령. 또 팔았어요. 보호가 돼. 판 사람 얘는 자기 것도 아니네. 갑거네요. 남의 건데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서 팔았어. 횡령죄. 남의 거니까. 지 게 아니니까 일단 적어놓을게요. 일단은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건데 팔았으니까 횡령죄다. 팔았어요. 자기가 소유권자였네. 횡령죄가 되나요? 안 되죠. 내 물건 내가 파는 거는 범죄가 아니다. 자기 물건 판 거잖아요. 남의 물건을 갖다 팔아야 횡령죄. 자기 물건 파는 건 횡령죄가 아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어. 이 3명 나오는 거 중간생략형 여기서도 이거 횡령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3명 나오는 거에서는 횡령죄가 안 나와요. 매도인 나오는 거에서는 다 무죄. 얘는 남의 물건 팔았는데도 무죄. 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중간생략형 계약형 우리 1년 내내 공부하고 1년이 뭐야 몇 년씩 해도 잘 구분 못해요. 못한다고 이게. 판사들 자기들도 잘 못해. 어렵거든요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중간생략형 계약형 공부해도 알까 말까 간신히 하는 건데 우리가 구분하는 걸. 어렵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유죄, 어떤 경우에는 무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같은 상황인데 나는 왜 유죄예요? 쟤는 무죄인데? 이렇게 막 따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애매해서 그럴 때는 그럼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줄게. 애매해. 뭐가 유리하죠? 무죄가 유리해. 그래서 그냥 무죄로 통일시키겠다. 3명 나오는 거 중간생략형 계약형 3명 나오는 거 여기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통일시켜주겠다. 다 무죄. 얘는 안 바뀌었어요. 얘는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매도인도 안 나오잖아요. 이자간에서는 팔면 횡령죄 계속. 3명 나오는 거에서는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얘는 원래부터 아니었고 얘는 원래 횡령죄인데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얘도 그냥 무죄로 처리하겠다. 그렇게요. 그래서 3명 나오는 거에서는 횡령죄가 안 나온다. 까지 보시면 되고. 됐고.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433페이지예요. 433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중간생략형.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중간생략형이 신탁자가 계약 체결하고 부탁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간 거, 수탁자 명의로 된 거. 됐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중간생략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의하게 안 나온다. 예. 당연히 악이니까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고 채권계약으로서. 그러면 2번 매도인이 소유권자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대위의사라고요. 채권자 대위. 신탁자는 채권자니까. 채권자 대위에서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그리고 매매계약에서 다시 한번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3번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죠. 적극가담만 아니라면. 그리고 4번을 별표를 칠해놓고 이제 수탁자가 갖다 팔았을 때 원래 횡령죄였는데 이제는 횡령죄가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돼 있지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저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무죄로 통일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신탁제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명 나오는 거에서는 횡령죄가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판례가 바뀐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넘겨보시면 434페이지에서 계약형 위임형 요거는 이제 수탁자가 매수인 된 거.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매도인이 선이 악이 나와 있으면 그건 계약형이다. 중간생략형에서는 매도인이 무조건 악이니까.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매도인이 보통 선이겠죠? 그러면 약정은 무효지만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권자다. 그래서 수탁자가 부동산은 갖고 돈은 갚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됐고 3번에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당연히 보호되는 거고, 그다음 4번 매도인이 악이는 거 이렇게 가끔 나와요. 계약형에서 선악. 악일 때는 등기도 무효죠. 그리고 지금 매도인이 선일 때 등기 유효, 매도인이 악이면 등기 무효. 누가 소유권자예요? 매도인이 악이면 등기가 무효니까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럼 이제 가위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이면. 근데 팔았대요. 어떻게 되죠? 그래도 보호되죠.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어서 등기가 유효가 되면 얘는 그냥 무조건 보호되는 거고, 매도인이 악이어서 등기가 무효여도 이 제3자는 보호가 된다고.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적극 가담 그것만 아니면 그냥 보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6번이 더 중요하죠. 법 시행 이후에는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그게 부당이득이다. 수탁자가 돈을 갚아라. 매수자금. 뭐 그런 말이고. 됐고. 435페이지에서 적용제외, 종중배우자 특례인데 적용제외는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법이. 1번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고요. 2번 상호명의신탁은 민법이 적용되고, 3번 신탁재산 그런 것들은 신탁법이 적용돼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된대요. 적용 제외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밑에 양가로 2번은 특례, 법은 적용이 된다는 얘기. 법은 적용되지만 특례, 예외적으로 유효다. 그러니까 적용 제외랑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특례는 적용은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다. 그렇게요. 그리고 4번 유효한 명의신탁은 넘어가셔도 되고, 벌칙에서 한 가지만 보면요. 436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신탁자 및 그 교사자, 얘가 2번 정답으로 나왔어요. 신탁자가 5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가 무진장 세잖아요. 수탁자가 3년 1억. 이게 뭐냐면 이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얘가 팔면 횡령죄 추가. 안 팔아도 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신탁자가 5년 2억, 수탁자가 3년 1억. 하지 말라고. 형벌이 세니까 하지 말란 취지로. 굉장히 세요. 신탁자가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다고. 최근에도 정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신탁자가 5년 2억. 그것만.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출지위원도 깜짝 놀란 거죠. 형벌이 세니까. 자기들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래. 어우, 5년 2억. 신탁자가 5년 2억.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밑에 작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작년 문제 완전 민법 문제예요. 갑은 을과 을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간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했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 찾아봐라. 민법 문제죠. 일단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런 말이 없네요. 그러면 판례 이론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부실법이구나.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부실법에서 3명 나왔으니까 갑을 병. 일단 이자가는 아니잖아요.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를 구분을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먼저 구분하고 시작해야지. 뭐예요 이거? 중간생략형, 계약형이 아니라고. 왜? 매도인이 선의하게 안 나왔잖아 지금. 근데 다만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갑을 병정 바꿔서 나오죠 당연히. A, B, C, D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을이고 매수인 신탁자가 갑인 거예요. 문제에서, 작년 문제에서 바뀌었다고. 이게 제가 처음에는 갑을과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을이 주인이고 원래 얘가 소유자였고 얘가 매수인이고 계약 체결하고 등기 이렇게 넘겨주고, 병은 똑같은데 갑과 을이 바뀌어 있다고요. 보세요. 그러면 1번
계약형이다. X. 중간생략형이다. 틀렸잖아요. 2번. 병명의 등기가 유효해요?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는데 이게 유효해요? 무효. 중간생략형 무효. 무효. 악의. 중간생략형에서.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갑에게 귀속해요?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대요? 무효. 다시 돌아가서 을이 귀속하는 거지. 갑은 이건 채권자. 바뀌어 있다니까요. 갑하고 을이 지금.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갑을 병정이. 그것만 그림만 잘 그리면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갔으면 무효니까 다시 돌아가서 을이 소유권자예요. 을. 매도인이. 그 다음 4번 갑.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 예. 매수인. 신탁자. 채권자네요 얘가.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매매계약에 기해서 등기내라 청구할 수 있다고요. 답은 4번. 그 채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채권자 대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에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돌려놓은 다음에 매매계약에 기해서 다시 한번 청구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답은 4번. 5번.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요. 무효니까. 답은 4번. 풀만하신가요? 풀만하지 않아. 어렵다고. 옆에 적어놔야 돼. 민법 공부 열심히 하자. 민법이 잘 안 돼갖고 이게 그런 거지 이게. 응? 그림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림만. 일단 이 둘을 구분하는 건 할 수 있으신가요? 이 둘을? 중간생략형, 계약형을 먼저 구분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간생략형이다?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중간생략형이에요. 계약형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매도인이 선인 걸로 나와요. 매도인이 악의로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이 매도인이 선의로 나오고 매도인이 선의 악이 억이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중간생략형이다. 중간생략형. 그러면 그림만 이렇게 제대로 그리면 된다고요. 을이 부동산 소유자였고 갑이 이제 매매계약 체결해서 등기를 병에게 넘겼고 중간생략형에서 누가 소유권자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약정 항상 무효 등기도 중간생략형에서는 무효다. 매도인이 선의가 안 나오니까 채권계약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채권자다. 채권자. 채권계약이 유효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등기내라. 이게 채권이라고요. 매매계약 자체가 채권계약이니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다. 그래서 답은 4번. 그게 가능하다고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등기내라. 이게 가능하다. 됐고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요. 됐고 뭐 이 정도면 근데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되면 7월달 8월달 되면 다 푸세요 이거. 이거 뭐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공부 1년 동안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건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민법 문제가 중개실무로 나오면 잘 맞추세요. 민법으로 나오면 틀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집중해서 푸시나 봐 이거. 뭔가 아는 게 있어갖고 다 맞추시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얘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굉장히 많고 내용도 무진장 어렵다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수험 대비해서는 시험 대비해서는 그냥 제끼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임법을 오늘 하루 동안 정리해봐야지. 정리 못해. 정리가 안 돼 이게. 워낙 양도 많고 방대해서 어렵고 해서 그냥 수업만 들어보고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제 중개업 하실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임법 상위법이 한 문제씩 나오는데 주임법 자 필요한 것만 보면요. 적용 범위가 가끔 나오죠. 적용 범위 박스 2번에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적용 안 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또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이다. 적용이 안 되죠.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 비주거용 어떻게 판단하죠? 1번 공적 장부로 판단하겠다. 2번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답은 2번.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제가 무조건 답이 2번이라고 했고 2번 찍은 거 아니잖아요. 알고 찍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공적 장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다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적용된다. 이렇게. 근데 비주거용 건물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얘가 나와 있는데 판례죠. 다방에 딸린 방. 다방이었는데 다방이었어요. 찻집. 다방인데 방이 2칸 딸려 있었어요.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 왜? 다방이었으니까. 비주거용. 그리고 2번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이 안 돼요. 민박, 펜션 빌린 거 놀러가서. 상위법도 마찬가지. 잠깐만 빌린 거니까. 그리고 기존 채권 회수 방법이래요. 가장 임차인들. 그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받는 게 목적이래. 그러면 적용될 필요가 없잖아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돈 받는 게 목적이라면 적용 안 된다. 그리고 법인 원칙적 적용이 안 돼요. 상인법은 법인이 원칙적 적용, 주인법은 법인 예외적 적용. 그래서 세 가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만 적용되고 다른 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법인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주인법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된다. X. 법인도 예외적 적용. 상인법은 법인이 원칙적 적용이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다른 건 됐고요.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3번 대항력 별표를 칠해놓고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이 세 가지만 알고 들어가셔도 사실은 충분해요. 먼저 대항력. 야,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대항력. 언제 문제가 되죠? 집주인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런다고요.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을 때만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항력이 없대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야 돼. 나가면서 보증금은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매매면 매수인에게, 경매면 낙찰자 이렇게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법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로 넘어갔대요. 법원 찾아갔어. 저 대항력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욕만 뒤지게 먹어. 법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경매 끝나고 그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런 게 대항력이지.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건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그런 거예요.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생기죠? 등기하면 생겨요. 등기하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문제지.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 있었네. 등기해줬대요. 등기한 거야.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생긴다. 등기했는데 다음날 0시 생겨요? 바로 생겨요. 그냥 등기하면. 등기를 안 해주면 그때는 집에 살면서 주택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다음날 0시 생기는 거죠. 등기가 없어도 주인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등기가 없어도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고 있으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생긴다. 새로운 주인이 안 나가도 되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되고. 저 두 가지가 대항요건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거를 대항요건 이렇게 불러요. 대항요건. 물론 대항요건 갖췄는데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 공매 시에. 또 이 두 가지가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취득해요. 저 두 가지가 모두 유지가 돼야 존속한다고요.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잘못되면 그 순간에 바로 상실이에요. 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 빼면 끝이에요. 이런 경우에요. 임차인이 가족은 두고 자기만 나갔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죠. 가족 명의도 괜찮으니까. 자기만 나가고 가족은 두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유지가 돼요. 가족 전체가 나갔다. 끝. 그 순간에 바로 끝. 이 존속요건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 가족 전체가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대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가족 전체가 나가면 끝, 다시 들어오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상인법도 마찬가지예요.
폐업하면 끝나요 그냥. 다시 하면은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 동일상으로 같이 했대. 폐업하고 새롭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폐업하면 끝, 이사 가면 끝, 다시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존속 요건이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주택 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간접 점유 판례밖에 없어요. 간접 점유.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의받고선 전대차를 한 거예요. 불법 전대는 안 돼요. 동의받고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래도 된대요. 전차인이 살고 있어도. 임차인 자기가 살고 있으면 직접 점유하는 거예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살고 있대. 간접 점유하는 거 괜찮대요.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 건데 판례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던 경우도 있고 없던 경우도 있어요. 없었대, 있었대. 두 가지. 간접 점유 판례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대항력이 없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임대차를 하자마자 전대차하고 나간 거예요. 임차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 한 적이 없어. 임대차 하자마자 전대차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대차가 됐어요. 전대차가 되면 판례는 반드시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된대요. 전대차가 됐는데도 계속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 전대차가 되면 반드시 실제로 사는 사람 전차인 명의로 돼야 돼요.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죠. 대항력이. 다음날 0시.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니까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질문 드려볼게요. 누구 대항력이 생겼을까요? 임차인 거, 임차인. 임차인 대항력이 다음날 0시 생기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임차인 거예요. 전차인 거 없어. 전차인은 자기 게 뭐가 없다고. 다 임차인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걸 갖다 써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갖다 써요? 그게 다음날 0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임차인 대항력이. 그걸 전차인이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전차인은 자기 거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인 거를 안 배우는 거예요. 다 임차인 거 배우는 거. 그러면 이런 경우 있었대요. 이거 뭐냐면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이제 전대차하고 나간 거죠. 원래 쭉 살고 있다가 전대차하고 나간 거. 전대차가 됐어요. 누구 명의로? 전차인 명의로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원래 게 없어지고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긴다. 맞나요? 아니죠. 원래 있던 대항력이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간접 점유로 바뀌었어도 원래 있던 대항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쭉 유지가 된대요. 그게 원래 있었으니까 그게. 그럼 전차인은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그거 갖다 쓰면 되죠. 만약에 전에 게 상실되고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긴다. 그러면 전대차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임차인 게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걸 갖다 쓰는 게 더 좋은 거지. 원래 있던 걸 갖다 쓰는 게.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임차인 거지 전차인 게 아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없었으면 다음날 0시에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임차인 대항력이 있었으면 간접 점유로 바뀌어도 그게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요. 결론은 똑같다. 직접 점유하건 간접 점유하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리고 다른 판례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주민등록 관련 판례예요. 그리고 우선면제권 요건만 적어볼게요. 자, 우선면제권은 경매, 공매 시에 문제가 되는 거고 주로 경매 시에 경매 절차 참여해서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배당 금액에서 달라고 하는 거.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건 대항력인 거고 법원 가서 주장하는 게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 요건이 대항 요건이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확정일자. 요건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면제권이 생기게 되죠. 자, 확정일자 우선면제권. 확정일자 대항력 요건 아니에요. 확정일자 최우선 면제권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 나오면 무조건 우선면제권. 그럼 이제 내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3순위야.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인데 우선 면접권이 있으니까 1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X. 우선 면접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3순위면 4순위, 5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요. 그냥 세 번째로 받는 거. 차례대로. 그러면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뭔데요? 그건 최우선 면접권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작년에도 나왔다고요, 이게.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후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면접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 생기냐면 도장 받으면 그 날짜에 생겨요. 바로 대항력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0일 전입신고했대요. 또 4월 20일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대항력은 언제 생겼을까요? 대항력은 11일 0시에 생긴 거예요. 왜?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확정일자가.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되니까 내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라고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력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10일이니까 다음날 0시죠.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우선 조건은 언제 생긴 거예요? 4월 20일. 대항력이 이미 발생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에 생긴다고요. 바로. 반대가 됐대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나중에 했어요. 반대로. 대항력 언제 생기죠? 21일 0시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대항력 요건이 아니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21일 0시에. 우선 조건은 언제 생겨요? 4월 10일 생겨요? 도장을 미리 받았대. 그럼 4월 20일 생겨요? 아니에요. 21일 0시에 같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겨요. 대항력이 21일 0시에 생기니까 우선 조건 그때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 조건도 같이 생기는 거고.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같이 발생. 이렇게 다른 날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요. 보통 다 같은 날짜에 다예요. 4월 20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았대요. 그러면 대항력 언제 생기죠? 21일 0시. 우선 조건은 21일 0시 같이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다음날 0시 생기니까 같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생기는 게 이거죠. 4월 20일 저당권도 설정됐대요.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죠. 같은 날짜에 저당권도 설정됐대요. 그러면 저당권과 임차인은 같은 날짜니까 동순이다. X. 저당권이 선순위가 돼요. 왜? 저당권은 그 날짜예요. 얘는 그냥 20일이에요. 임차인은 다음날 0시잖아요. 대항력도 다음날 0시. 우선 면접권도 다음날 0시. 다 다음날 0시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날짜에 하면. 근데 임차인끼리는 동순위죠. A가 오전에 하고 B는 오후에 했대요. 상관이 없다고. 왜? 둘 다 다음날 0시잖아. 임차인끼리는 동순위. 저당권은 그 날짜니까 저당권이 선순위. 네. 그리고 최우선 면접권 역시 경매, 공매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로 경매시에 우선 면접권, 최우선 면접권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선 면접권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받는 거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최우선 면접권은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나 최우선 면접권이 있으니까 내 보증금 전부 다를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액수. 전부 다가 아니죠.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증금 중 일부만, 일정액만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단어를 보고서 눈치를 채야 돼요. 친절하게 최우선 면접권 이렇게 나오면 고마운데 잘 안 나와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단어가 보이면 최우선 면접권. 확정일자 우선 면접권. 왜 그러냐면 최우선 면접권은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전입신고까지만.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뭐의 요건이다? 우선 면접권. 대항력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 면접권 요건도 아니라고요. 또. 근데 내가 소액임차인이래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나 최우선 면접권도 있는데 확정일자 받아둔 거예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받아두면 유리하니까. 나 소액임차인이어서 최우선 면접권이 있대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접권도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최우선 면제권이 있으면 우선 면제권은 안 생긴다. 액수 생긴다고요. 확정일자 받으면. 요건만 해당하면 그냥 갖는 거예요. 요건만 해당하면. 한 임차인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한 임차인이 두 가지만, 아니면 한 개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액 임차인이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확정일자 필요 없다. 필요할 수 있다고요. 왜? 최우선 면제권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주는 건데. 그러면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확정일자 받아두면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또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두 번 달라고 해서 더 받는 게 낫잖아. 그래서 그냥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하다. 소액 임차인도. 다만 그 확정일자가 최우선 면제권이 요건이 아니라는 거지. 요건이. 받아두면 유리한 거. 그런 취지. 제일 핵심은 뭐냐면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봐야 돼. 뭐를 물어보는지를. 대항력을 물어보는지, 우선 면제권인지, 최우선 면제권인지, 뭐를 물어보는지를 그렇게 좀 쉬었다가 대항력 관련 판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